다섯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픽은 자료 제출 의무에 관한 건데요. 바로 전에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납세자와 가세관청 사이에 첨예하게 어떤 대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을 이제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참 부담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OECD가 이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자료 제출 의무가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자료 제출 의무 부담이 이제 상당히 가중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은 OECD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가격세제는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약칭해서 국조법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요 국조법상 자료 제출 의무는 일단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시간 순서대로 보면 법인세 신고시가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이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해서 통상적인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3달 더 연장을 해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내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의 5가지 방법, 그다음에 6호의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 그걸 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기재를 해야 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다만 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 그다음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 거래 금액과 이제 용역 거래 금액,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화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이고 용역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외 특수 관계인별 재화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용역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나와 있는데요.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가 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또 나오는데, 이제 OECD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를 또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요 개별기업 보고서 제출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는 국외 특수 관계인과 국제 거래를 행하는 납세 의무자가 이제 아까도 이제 얼핏 봤지만 국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 국제 거래 명세서를 또 제출해야 되고요. 또 지급 보증 거래가 있다 그러면 지급 보증 용역 거래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특수 관계인의 요약 손익 계산서 또 이제 제출해야 되고, 제출 기한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입니다. 국외 특수 관계인의 요약 손익계산서 제출 의무도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용역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해외 현지 법인 그 명세서 및 해외 현지 법인 재무 상환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 그 국제거래 명세서 제출 의무, 그다음에 국외 특수관계인의 요약 손익계산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서 볼 통합 개별 기업 보고서를 제출하면 요 국제거래 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 OECD 그 BEPS 프로젝트 액션 13에서 이제 이전 가격 문서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법제화한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법 개정을 했는데요. 2015년 말에 이제 이루어진 개정에서는 일정 매출액 및 거래액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여기 이제 두 가지 그 보고서 명칭을 이제 나오는데요. 마스터 파일에 해당하는 통합기업 보고서와 로컬 파일에 해당하는 개별기업 보고서, 요 둘을 합쳐서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라고 합니다. 요 국제거래 통합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제출 의무자는 굉장히 이제 제한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큰 기업에 한정이 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연간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한해서 요 그 국제거래 통합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15년 말 법 개정 시 이제 반영된 사항이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6년 말에 다시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의 범위에 국가별 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국제거래 통합 보고서의 제출 시한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어떤 보고서 작성에 따른 여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출자의 범위가 좀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산정 시에 그 국외 본점, 그 다음에 그 국외 본점의 다른 국외 지점과의 거래 규모도 이제 통산해서 합해서 산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납세자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과세 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은 국조법에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따라서 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자료를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납세자는 부담이 뒤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과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이제 납세자에게 지나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위 자료는 원칙적으로는 한글로 작성 제출해야 하지만 과세 당국이 허용하면 영문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세 당국이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요. 정당한 사유로 이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료 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1차에 한해서 60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세 당국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제출 기한까지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또 제재도 있지만 이제 요 기한 내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불복 신청이나 상호 합의 절차 시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면 과세 당국 및 관련 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과세 당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조법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과세 당국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아까도 봤지만 컨트롤 바이 컨트롤 리포트라고 해서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이제 국가 간 정보 교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세 당국 사이에 이제 정보 교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 10월에 OECD와 G20가 이제 국가별 보고서 이행 패키지를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15년 상반기에 개발을 했고 그 BEPS 액션 13에서 그 최종 보고서를 2015년 10월 달에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국가별 보고서 이행 패키지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 소재주국에서 이제 제정해야 할 국가별 보고서 관련 국내 법률 규정에 대한 이제 그 표준 모델이 있고요.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정에 대한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정에 대한 표준 모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다자 간 상호 행정협정, 두 번째는 양자 간 조세조약, 세 번째는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과세 당국 사이에 이제 정보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근거 법률로서 이제 조세조약 뿐만이 아니라 조세정보 교환협정, 다자간 상호행정협정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상대국이 요 세 협정의 유형에 들어가 있다, 서명되어 있다. 그러면 정보 교환을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2016년 1월에 31개국이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제 서명을 했고요. 2017년 5월 12일에 이제 6개국이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을 위한 과세 당국 간 다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 이제 발효가 된다, 시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를 갖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보 교환이, 그러니까 과세 당국 사이의 정보 교환이 어느 한 과세 당국이 요청에 의해서, 개별적 요청에 의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 절차가 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가령 예를 들면 중국 과세 당국의 어떤 특정인의 특정 납세자의 어떤 중국 내 존재하는 정보를 어떤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어떤 정보 요구에 우리나라 과세 당국의 정보 요구에 응한다는 것이 이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후순위로 이렇게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의 어떤 중국 납세자의 어떤 들을 상대로 한 어떤 과세권의 행사와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내지는 다른 나라의 어떤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과세 당국의 어떤 정보 보안 요청에 이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자동 교환을 하자,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어떤 양 당사국, 그다음에 이제 다자간 협정의 경우에는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그 과세 당국 사이에는 자동으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의 과세 당국이 개별적 어떤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제 교환을 하게 하는 거여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정보 교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과세 당국 내에 어떤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조세피난처의 어떤 뭔가 정보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큰 경우가 많은데, 조세피난처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현실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세피난처를 상대로 한 자동 정보 교환 협정,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이제 갖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면 사실 이제 제재를 가해야 요 자료 제출 의무가 이제 실효성 있게 이제 현실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제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래서 국제거래 명세서랄지 국제거래 정보통합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과세 당국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제출을 하더라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근데 이제 부과 금액이 1억 원 이하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억 원 부과 한도도 자료 종류별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 제출이나 어떤 시종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지연 기간에 따라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억이나 뭔가 최고 한도 2억 원 이하 추가 부과,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제재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 과세 당국은 이제 당연히 보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보정 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특정을 해야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징수유예라는 어떤 납세자에게 부여된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재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일정한 경우에 고지유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와 같이 그런 신청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예가 허용됐다. 그럼 이를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련된 세액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제재를 보면요, 추정에 의한 이전 가격 과세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의 범위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 통합기업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요 개별 통합기업 보고서 제출 의무자 및 정상 가격 산출에 관한
제출의 요구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법인 등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정상 가격을 추정해서 이제 과세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과산세 적용에 이제 특례를 두고 있기도 한데요. 과소신고 과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크게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신고된 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상호합의 절차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속한 두 과세 당국 간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 상호합의 절차의 결과에 의해서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과소신고 과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전 승인 제도 중에 쌍방적 사전 승인과 이제 일방적 사전 승인 두 가지 중에서 일반적 사전 승인의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이 판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과소신고 과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 비치하거나 개별기업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과소신고 과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토픽입니다. 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인데요. 이게 흔히 APA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요. 요 APA의 어떤 제도의 의의, 그 다음에 이제 국조법에서 두고 있는 사전가격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방적 사전가격 합의, 보통 이제 그 APA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 이건 이제 사전가격 합의를 하는 주체가 예컨대 우리나라 납세자와 우리나라 과세당국 간의 합의다. 그러면 일방적인 거고요. 아니면 거래 상대국의 과세당국도 합의의 당사자로 포함을 시키면 그게 이제 쌍방적 사전가격 합의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사전가격 합의는 우리나라 과세당국과 우리나라 납세의무자 간의 바일레터럴이 되는 거고요. 쌍방적은 상대방의 국의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이 네 당사자가 되니까 이게 멀티레이터럴이 사실상 되는 셈이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납세자의 어떤 거래 가격이 사실은 실무에서는 굉장히 그 납세자의 특유한 어떤 비밀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한 자료가 제3자에게 이제 누설되는 것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에 관해서 이제 납세자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에 관한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의입니다. 일단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거주자, 이제 우리나라 납세 의무자겠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년도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년도 중 최초의 과세년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 그러니까 가령 올해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02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5개년도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최초의 과세년도는 202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최초의 과세년도 개시일의 전일, 그러니까 올해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납세자의 승인 신청이라는 1차적 절차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요. 이와 같은 방법이 국세청장에 의해서 이제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신청인은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신청을 기초로 한 과세관청의 승인의 형식으로 사전가격 합의 제도를 제도하고 있다는 점이 1차적으로 보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즉 사전가격 합의라는 어떤 타이틀은 두고 있는데, 그래서 APA의 그 A가 Agreement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세액을 서로 합의한다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 과세 행정에 있어서 그걸 허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납세자의 신청, 과세관청의 승인이라는 어떤 형식을 두어서 사전 가격 합의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어떤 특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사전 가격 합의 제도가 이제 납세자나 과세관청에게 의미가 있느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증 책임에 관해서도 아주 그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그다음에 납세자는 그 이제 아주 많은 그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상 가격 산출 방법도 예컨대 구체적 방법 5가지, 기타 방법 해서 6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이냐에 관해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어떤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가격을 얼마로 볼 거냐가 이게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번 그 과세관청이 이제 그 납세자의 어떤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 가격 기준으로 이제 뭔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어떤 그 다툼이 어떤 그 아주 오랜 시일을 거쳐서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 행정부 내에서 1차적으로 그게 합리적이냐 판단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납세자가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법원으로 다시 또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 주로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전 가격 과세 제도가 굉장히 납세자도 그렇고 과세관청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미리 합의를 하자, 사전에 합의를 하자라는 어떤 논의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제 과거 연도에 어떤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이냐 여부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어떤 불확실성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정상 가격을 합의하자. 이게 말이 쉬운데 그래서 장래의 그 과세년도에 적용될 정상 가격을 합의하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얼핏 직관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다. 하지만 합의되는 내용이 결국은 또 정상 가격이고, 그래서 이게 합의가 또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그 제목에서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쌍방적 APA인 경우에는 과세당국도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와 과세당국, 과세당국과 채약상대국의 또 과세당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PA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얼마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거래 상대방의 과세당국과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과세관청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APA 절차가 처음에
납세자가 신청하고 또 승인을 하는데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이 이제 소요가 돼서 사실상 그러니까 APA 제도가 처음으로 고안될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활용도는 실무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활용도는 높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전 가격 APA 제도의 어떤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전 가격 합의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제도는 요 내용도 이제 중요한데요. 단순히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그러니까 5가지 구체적 방법, 6번째 기타 방법, 요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적용되는 방식과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승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식적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쌍방적 사전 가격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종국적으로 납세자에게 이중 가격의 위험, 이중 과세의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적 사전 가격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일방적 사전 가격 합의 제도는 신청인의 의사에 기초한 일방적 사전 가격 합의 제도를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쌍방적 사전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도 이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사전 승인 신청 대상 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가격 합의 제도가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납세자에게 좀 더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과거 연도에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이제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어로 롤백 제도라 그러는데, 이 롤백을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제 쌍방적 사기전 승인의 경우에는 7년, 일방적 사전 승인은 5년 동안 또 적용을 해주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사전 승인의 심사 및 사후 관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야 사실 납세자가 안심하고 국세청과 이제 합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전 가격 승인 심사 시에 검토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가 있다. 가령 이제 회계법이나 이제 로펌이 되겠죠. 로펌의 경우에 회계법인과 로펌과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신청과 관련된 납세자의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납세자의 비밀 보장과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청인이 사전 승인을 철회하거나 국세청장이 신청된 사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사전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시청인에게 반환하도록 그런 의무를 과세관청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한국의 이전 가격 과세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